위법을 저지르는 대기업에 대해서 강력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여의도 면적의 2.4배에 달하는 유휴 국유지를 개발을 해서 공공주택 3만 호를 짓는 등 적극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전혀 알 수 없었던 자신의 대출금리 산정 방식이 공개가 됩니다. 또 변동금리 상품의 기준이 되는 코피스의 산정 방식도 바뀌는데 적잖은 금리 인하 효과가 기대된다고 합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서 재난 수준으로 인식하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내각에 지시했습니다. 어떤 대책들이 나올 수 있는지 실효성 있을지 미세먼지의 근본적인 대책 오늘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상이 오늘 헤드라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기업이 탈법과 위법에 저지르면 강력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현우 기자. 네, 김현우입니다. 예, 오늘 문 대통령이 어떤 얘기를 구체적으로 했나요? 네, 문 대통령은 오늘 오후 청와대에서 공정경제전략회의를 열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참석한 관계부처 장관들에게 틀린 것은 바로 잡고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대기업, 대주주의 중대한 탈법과 위법에 대해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를 적극 행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문 대통령은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과 공정거래법, 가맹사업법, 집단소송법 등 공정경제를 위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국회에 당부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강조한 내용들은 재계가 우려하는 제도와 법안들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국민연금이 주주권을 적극 행사하는 스튜어드십 코드는 최근 한진그룹에 이행하기로 했을 때 송경식 경총 회장이 다른 기업으로 확대되지 않을까 걱정된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과 공정거래법 등에 대해서도 재계는 기업 활동에 부담을 준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문 대통령의 발언 내용은 최근 기업 친화적인 움직임과 다르다고 생각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정부가 기업인들과 자주 간담회를 가지고 혁신 성장을 강조하면서 공정경제는 뒤로 밀렸다는 해석도 나왔는데요. 오늘 문 대통령은 정부의 공정경제 추진 의지가 확고하다는 것을 보여준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금까지 SBS CNBC 김현우입니다. 정부가 여의도에 2.4배에 달하는 전국에 있는 유휴 국유지 11곳을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공공주택 등 주택 3만 호를 짓고 창업 벤처기업의 보육공간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인데요.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정인아 기자. 네, 정인아입니다. 예, 토지 개발 지역으로 어디가 선정됐나요? 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활력 대책회의에서 전국 11곳의 국유재산 토지개발 선도사업지를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총 면적이 약 693만 제곱미터로 여의도 면적의 2.4배에 달하는데요. 의정부와 대전, 광주 등에 있는 교정시설 부지와 남양주와 원주권에 있는 군부대 지역, 천안 국립축산과학원 부지 등이 선정됐습니다. 정부는 이번에 선정된 11곳의 유휴 국유지에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주택 2만 2천 호를 포함한 주택 3만 1천 호와 실버타운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창업 벤처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공동판매장과 주택을 만들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오는 2028년까지 16조 8천억 원을 투자하면 약 37조 원의 생산 유발 효과와 20만 5천 명의 고용 유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가 금감원에 대해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주문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달 30일에 있을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인데요. 홍 부총리가 이에 대한 언급을 했는데 한마디로 3급 이상 간부를 35% 수준으로 줄이라고 주문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금융감독원 공공기관 지정은 공공기관 운영위원회 위원들의 판단과 국민들의 정서, 공감대가 중요하다고 말했는데요. 국민 정서와 공감대가 필요하다는 홍 부총리의 발언은 그동안 감사원 등으로부터 방만 경영을 지적받아온 금감원이 자구 노력을 보여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해 말 금감원에 대해 전체 직원의 43%에 달하는 3급 이상 간부직 직원 수를 공공기관 평균 수준인 30%로 줄이라고 권고했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정인아입니다. 서울과 부천, 경기도 안산에서 홍역 환자 4명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이로써 지난해 말부터 모두 35명이 홍역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정현 기자. 네, 김정현입니다. 하루 사이에 4명이 더 늘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서울에서 2명, 경기도 안산과 부천에서 1명씩 모두 4명의 홍역 환자가 추가됐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확인된 환자들의 경우 각각 베트남과 대만 여행을 다녀온 개별 사례라고 설명했고, 부천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도 베트남 여행을 다녀왔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안산에서 나온 환자는 앞서 감염이 확인된 어린이를 돌보던 40대 보호자인데요. 같은 병실에 있다가 감염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써 올 겨울 홍역 확진자는 모두 35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꾸준히 환자가 늘고 있는데 다가오는 설 연휴가 고비겠군요. 그렇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현재 집단 발생으로 분류되는 지역은 대구, 경북이 17명, 경기도 안산, 시흥이 12명이고 나머지 서울과 전남, 경기도, 부천은 6명 개별 사례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전국적인 확산이 아니라는 게 당국의 설명인데요.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귀성 인파와 여행객이 대규모로 이동하는 설 연휴가 최대 고비가 될 전망입니다. 홍역은 전염성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 집단 발생 지역으로 가는 사람들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영유아들이 취약한 상황인데요. 당국은 표준 접종 일정 전인 만 6개월에서 11개월 아이들의 접종 시기와 1차 접종을 완료한 만 4세 이하 어린이들의 2차 접종을 앞당겨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지난해 국내 정유업계의 석유 제품 수출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서주현 기자. 네, 서주현입니다. 사상 최고라고 하는데 석유 제품이 얼마나 수출된 거죠? 네, 대한석유협회에 따르면 SK에너지, GS칼텍스, S오일 등 정유사들이 지난해 수출한 석유 제품이 4억 9,399만 배럴 규모로 전년보다 4.6% 증가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로써 석유 제품 수출은 지난 2013년 이후 5년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규모입니까? 네, 서울 여의도 63빌딩을 206번, 상암 월드컵 구장을 33번 채울 수 있는 규모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수출액은 국제 유가 상승 등에 따라서 전년보다 33%나 증가한 399억 6천만 달러에 달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원유를 수입해서 정제한 석유를 다시 수출했다는 얘기죠? 예, 맞습니다. 예, 어떤 국가에 많이 판 건가요? 네, 중국이 가장 많았는데요. 전체의 22%에 해당합니다. 이어서 대만 12%, 일본 11%, 호주 9% 등의 순이었습니다. 제품별로는 경유가 1억 8,505만 배럴로 전체의 38%, 항공유 19%와 휘발유 17%, 나프타 9%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올해는 전망이 어떤가요? 네, 문제는 올해인데요.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 성장률 하락과 중국과 베트남 등의 정제 설비 증설로 인한 공급 증가, 또 수출 단가 약세 등이 수출 환경의 악화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서주현입니다. 오는 5월부터는 동물병원에서 반려동물 진료를 받고 즉석에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보험개발원은 오는 4월까지 반려동물 원스톱 진료비 청구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철거 논란이 불거진 을지 면옥을 비롯한 세운상가 일대의 보존 사업이 추진됩니다. 서울시는 세운상가를 둘러싼 정비 사업 계획이 도심의 생활유산을 반영하지 못했다며 전면 재검토를 거쳐 올해 말까지 종합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 가운데 100만 원 이상 고액 수급자가 2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이 발표한 지난해 국민연금 수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국민연금 수급자 477만 명 중 100만 원 이상 수급자는 20만 2천 명으로 1년 전보다 17%가량 늘었습니다. 하지만 전체 수급자의 절반 이상이 수급액이 50만 원에도 못 미쳤습니다. 횡령, 배임 등의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권성문 전 KTB 투자증권 회장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31부는 최고 경영자의 출장이 개인적 목적이라고 명확하게 증명되지 않는 한 경영상 자율과 재량권이 존중돼야 한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예, 이제 7월 달부터 은행별로 새 코픽스가 적용이 됩니다. 또 앞으로 소비자가 대출을 받을 때 내 대출 금리의 산정이 어떻게 되는지 그 내역서도 이제 받게 됩니다. 자, 이런 내용도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논란도 좀 있고 해가지고요. 한번 좀 쉽게 설명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연세대 경제학과 김정식 교수님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코픽스가 지금 사실은 여러 가지 변동 금리 상품의 기준이라고 하는데 코픽스 설명을 좀 간단하게 좀 먼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 코픽스란 것은 코스트 오브 펀드 인덱스의 약자인데요. 그 주택 그 담보 대출을 받을 때 적용하는 그 기준금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 은행들이 이제 자금을 조달받아 가지고 이제 대출하게 되는데 그 자금을 조달받을 때 이제 지불하는 금리가 있는데 예. 그 금리를 가중 평균해 가지고 매달마다 발표를 하는데 그 금리의 기준에서 이제 대출 금리를 결정하는 거죠. 근데 이거 몇 년 동안 잘 쓰고 있었잖아요. 왜 갑자기 7월 달부터 바꾼다는 건가요? 이제 그 경기가 좀 침체됐는데도 불구하고 은행들이 지금 사상 최대 수익을 그렇죠. 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또 지금 정부에서는 이제 금융 소비자를 그 보호를 해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그 금융 정책의 감독 정책의 목표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이제 금융 소비자들 그러니까 대출 받는 사람들한테 좀 낮은 금리로 이렇게 대출을 해주도록 하기 위해서 그 코픽스를 그 산정하는 방법을 좀 개선하게 된 거죠. 예. 이번에. 그러면은 지금 교수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금리를 조금 더 낮은 금리를 이제 적용할 수 있도록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코픽스 산정 방식이 바뀌면 우리 일반 그 이용자분들한테 고객들한테는 어느 정도 금리 인하 효과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 전에는 이제 그 자금 조달 금리를 그 코픽스를 산정할 때 뭐 주로 정기예금으로 이렇게 자금 조달하는 거라든지 이렇게 좀 이자가 높은 그런 자금 조달 그 금리를 주로 고려를 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보통 예금이라든지 저축 예금 이런 좀 금리가 굉장히 싸게 조달하는 예. 그런 그 자금을 이제 고려를 해가지고 새로 그 코픽스를 산정을 하니까 되게 그 전보다 0.27% 정도 금리가 대출 금리가 좀 낮아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0.27%면은 뭐 이게 그렇게 작은 것도 아니네요. 그 소비자들한테는 그렇죠. 그래도 뭐 그 예. 대출 받는 사람한테는 상당히 도움이 되는 거죠. 그 또 하나가 대출자들이 내 대출 금리가 어떻게 산정되는지 그 내역서를 이제 받게 된다고 그러는데 이것도 결국은 좀 전에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금융 소비자들한테 조금 더 친화적인, 좀 더 배려하는 그런 정책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금융 그 산업의 그 특징이 이 금융 공급자들이 이제 독과점 상태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뭐 시중은행이 한 8개 정도 시중은행이 이 은행 산업을 독점하고 있는 이런 그렇죠. 상태이기 때문에 그 금융 독과점 업자들이 대개 이제 금리를 가격을 결정해 가지고 이 금융 소비자한테 이렇게 통보하는 형태로 되기 때문에 금융 소비자가 이제 손해를 볼 수가 있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제 금융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금융 공급 독과점자들이 가격을 너무 이렇게 높게 책정하는 거를 예. 막기 위해서 이제 금융 소비자한테 그걸 좀 충분히 설명하고 자기의 그 신용도라든지 이런 것을 알려가지고 그 대출 금리를 너무 높게 받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는 하나의 조치의 일환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교수님이 설명해 주셨던 두 가지 얘기, 그러니까 하나는 코픽스 산정 방식을 바꾼다라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자신의 대출 금리 산정 그 내역서를 이제 받게 된다는 거. 이 두 가지가 다 은행들한테는 별로 좋아할 만한 일은 아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은행 입장에서 봐서는 아무래도 이제 예금은 좀 그 낮은 금리로 받고 대출은 좀 높은 금리로 글쎄요. 해줘가지고 이제 예대 마진을 높여가지고 그 동안에 수익을 많이 냈는데 정부의 이번에 이런 조치로 인해서 조금 수익이 좀 줄어들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됩니다. 그런데
대개 이제 코픽스는 이제 주택담보대출에만 적용하는 금리이기 때문에 전체 대출에서 주택담보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또 크지는 않기 때문에 예. 은행의 그 수익성에는 아주 뭐 크게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은행 쪽에서는 지금 자막에도 나갔습니다만 이거 관치 아니냐, 너무 정부가 이거 세세한 데까지 개입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불만의 목소리도 내고 있는 모양인데 그런 은행들의 입장에 대해서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제 뭐 그 금융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금융산업의 금융회사들이 대개 공급 독과점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네. 금융 소비자들이 조금 피해를 볼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은 조금 그 금융 공급 독과점의 경우에 약간 규제를 좀 할 수도 있는 그런 요인도 있다. 금융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글쎄요. 뭐 그런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면도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사실 우리나라 은행들처럼 쉽게 큰돈 번다는 지적을 받는 그런 금융회사들도 뭐 글로벌하게 별로 없다 이런 사실 그런 지적을 뭐 받고 있기 하니까요. 뭐 웬만한 이익의 대부분이 다 예대 마진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 부분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노력보다는 그냥 앉아서 이렇게 금리 차 가지고 금리 장사한다 그런 뭐 이자 장사한다 그런 사실은 지적을 받는 것도 사실이긴 한데 글쎄 어쨌든 교수님 말씀대로라면은 조금 그런 부분들이 개선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드는데요. 뭐 그 부분은 이제 우리가 경기가 이렇게 침체돼갈 대부분 기업들이 수익이 많이 줄어드는데 네. 은행만 지금 그러니까요. 그 예대 마진을 크게 해가지고 사상 최대 수익을 작년에 내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봐서 조금 그 대출 금리를 조금 낮추는 것도 좋은 거 금융 소비자들을 위해서 좋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맞습니다. 교수님, 그 하나 더 여쭤볼 게 사실 가계대출 좀 전체적인 문제인데 우리나라가 지난해 기준으로 가계대출 증가수도 세계 2등, 대출 상환 부담 상승은 세계 1등이다라는 달갑지 않은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그러는데 참 우리 대출자들로서는 상당히 좀 여러 가지로 좀 속상한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뭐 대출이 많다는 것은 부채가 많다는 것은 이제 소득보다 쓰는 돈이 많으면은 부채가 많게 되는데 우리나라의 가계대출은 이제 아무래도 뭐 자꾸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이제 소득이 별로 없는데도 써야 될 때는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가계부채를 해결하는 방법은 소득을 늘리든지 지출을 줄이든지 이렇게 그렇죠. 하는 방법인데 소득을 늘리기 위해서는 이제 일자리가 많아져야 되는 거고 그렇죠. 지출 줄이기 위해서는 이제 물가가 좀 낮아진다든지 생활 물가가 또 부동산 가격이 안정된다든지 이런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네. 그 가계 부채가 이제 자꾸 이렇게 늘어나는 거는 우리 경제를 위해서는 뭐 그렇게 좋은 일은 아니죠. 굉장히 그렇죠. 만약 금리가 갑자기 높아진다든지 또 경기가 갑자기 침체된다든지 이러면은 가계 부채가 부실화될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걱정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연세대 김정식 교수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집중 분석은 미세먼지 얘기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를 차례로 연결을 할 겁니다. 먼저 서울시립대 동종인 환경공학과 교수를 전화로 연결해서요. 최근 미세먼지 상황에 대한 얘기 좀 들어보고 어제도 좀 전에도 저희도 얘기했습니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 이렇게 지시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특단의 대책이라는 게 어떤 걸까? 이게 국민들한테 체감도가 있고 실제로 미세먼지의 획기적인 개선 효과가 있을까? 이런 부분들 한번 들어보고요. 그다음에 정부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정부에서 이 미세먼지와 관련돼서 좀 어떻게 좀 대응을 하고 있는지 이 얘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또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서울시립대 동종인 교수님부터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올 연초도 아니나 다를까 미세먼지가 아주 여러 가지로 우리 국민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요즘 미세먼지 심각한 이유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예, 아주 국민들이 아주 이제 미세먼지가 아주 그냥 심각한 이제 이런 사회 문제로 대두되게 됐는데요. 예. 참 이게 우리가 좀 개선이 되겠다 이렇게 좀 기대를 했는데 오히려 이제 악화가 돼서 많은 이제 걱정이 앞서 있고요. 이게 이제 뭐 결국은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이제 주변 국가들의 이제
에너지 사용량이 많이 늘어나고 네. 특히 그 에너지가 이제 석탄과 같은 이런 화석 연료가 이제 주 에너지가 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에너지 사용에 따른 이제 오염물질 배출량이 늘어나는 그런 요인이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또 이렇게 일시적으로 또 높아지는 현상 이런 거 이제 기상적인 또 이런 이제 현상이 또 가중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공기유통이 잘 되는 대기 확산이 잘 되는 상태라면 좀 그래도 완화가 되겠지만 또 대기가 아주 정체되는 이런 기상 조건이 되면은 또 오염도가 일시적으로 상당히 높게 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최근의 상황을 보면은 이제 말씀하신 대로 좀 소위 말하는 이제 고농도 미세먼지 이게 발생하는 게 좀 잦은 상황이에요. 그게 이제 기상적인 문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조금 더 시야를 넓혀서 우리 미세먼지 문제가 좀 최근 몇 년 새 계속 아마 우리 국민들의 가장 큰 불안 요인 중에 하나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 이 국내 미세먼지의 근본적인 이유를 한번 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교수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우리가 이제 뭐 이렇게 오염원이 이렇게 이제 세지가 않을 때는 이제 국부적인 영향만 나타나는데 이게 오염원 강도가 이제 높아지고 또 이게 어떤 상층 기류를 타고 이제 장거리 이동을 하게 되면은 상당히 이제 먼 곳까지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면 이제 대기 오염 영향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대기 오염을 영향을 줄 수 있는 범위가 상당히 이제 이 1,000km 내지 2,000km 이상 이렇게 날아감으로써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이웃 나라에도 영향을 주게 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서 우리를 전체적으로 이제 대기오염 영향권을 좀 넓혀서 동아시아 지역을 하나의 이 대기 영향권을 보고 여기에 대해서 근본적인 좀 대책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마 이제 중국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되는데 지금 사실은 뭐 교수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우리와 중국이 서로 좀 핑퐁 게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니네 원인이 더 크다, 우리 원인이 뭐 아니다, 너네 원인이 더 크다 이런 식으로 좀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뭐 두 나라, 그러니까 국내적인 우리로 따져봤을 때 국내적인 문제, 또 국외적, 즉 뭐 중국 쪽에서의 뭐 영향 뭐 다 부인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지금 두 나라 그래서 마침 어제부터 한중 이 미세먼지 협력회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좀 두 나라가 협력을 잘하면 이 미세먼지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느냐는 또 좀 다른 얘기인 것 같습니다. 예, 뭐 과거부터 한중 또는 한중일 뭐 장관 회의도 좀 여러 번 했고요. 한 10여 년 이상 이렇게 해봅니다만은 이게 뭐 뚜렷한 해법은 잘 안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사실은 이제 대기오염 문제란 거는 원인이 있고 또 우리가 원인을 잘 이렇게 관리를 하면은 이 개선될 수 있는 거는 또 분명한 사실입니다. 예. 그리고 과거에 이제 뭐 여러 가지 국제 이벤트 할 때 보면은 배출을 줄였을 때 이제 그 지역의 대기오염이 상당히 개선되는 사례들이 보듯이 이 대기오염이란 거는 이제 배출원 관리를 이제 철저하게 하면 이제 관리가 될 수 있는데 여기에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가 뭐 따르고 이래서 이제 뭐 이렇게 잘 안 나타나는 건데 이번에도 뭐 회의는 하긴 하겠지만 이게 이제 서로 책임 공방만 해서 끝나서는 좀 곤란할 것 같고요. 그렇죠. 또 뭔가 공동의 목표를 세우고 또 공동의 개선 노력을 할 수 있는 선까지 이제 이렇게 뭔가 결의가 나와야 되는데 사실 이제 그게 쉬운 문제는 아니죠.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공동의 노력은 뭐 어쨌든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나을 테고 우리 내부 쪽으로만 봤을 때는 문재인 대통령도 이제 미세먼지 문제를 국가 재난에 준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해서 대처하라고 내각이 지시를 했단 말이에요. 국가 재난에 준하는 대처를 한다 그러면 미세먼지와 관련해서는 어떤 게 나올 수 있을까요? 예, 이게 사실은 이제 우리가 뭐 바로 이게 사망자가 나타나거나 뭐 이러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죠. 등한시할 수가 있는데 이걸 우리가 이제 초과 사망자 수 이런 걸 따지다 보면은 이 미세먼지에 의한 초과 사망자 수가 이 교통사고 사망자 수에 준하는 이런 사망자 수가 나오고 있어요. 이 때문에 우리가 뭐 이게 재난적 상황이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이제 무리는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대기오염을 이렇게 총체적으로 줄이려면은 그 지역의 배출원에 대한 총 배출량 관리를 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뭐 배출 농도를 어떻게 줄인다 이런 것보다는 그 지역의 총 배출량을 어떻게 얼마만큼 줄일 것인지 목표를 세우고 아주 강한 이제 좀 정책을 드라이브해야 효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이제 그게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이제 구체적인 하나의 해법이 될 수 있겠다. 총 배출량을 제한하는 게 말씀을 하신 건데 좀
금요일이더군요. 25일 날 정부가 서해 상공에서 인공 강우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하더군요. 이게 결국 이제 미세먼지를 좀 막겠다라는 차원에서 나오는 건데 이걸 어떻게 한다라는 건지 좀 저희 같은 사람들은 이제 잘 이해가 안 돼서요. 어떤 식으로 인공 강우를 한다는 겁니까? 예, 이제 우리가 그 공기 중에는 많은 이제 수분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이제 이제 뭉치게 되면 이제 비가 내려오는 건데, 이제 이렇게 뭉치게 될 수 있는 이제 핵 물질을 이제 제공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오드와 은 같은 물질을 이제 살포하게 되면 이게 이제 조그만 핵이 돼서 그 주변에 있는 이제 수분들이 이제 응결이 되고 이게 무거워지면 이제 떨어지는 게 이제 비가 되는 건데, 네. 이제 뭐 중국이나 태국 같은 데서도 이제 실험을 하고는 있지만 이게 워낙 이 대기라는 게 워낙 광범위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우리가 국부적으로 이렇게 이제 좀 개선 효과를 볼 수는 있겠지만 이게 이제 아주 뭐 진짜 이 전체 규모로 대기오염 개선 시키는 데는 상당히 이제 뭐 제한적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이 인공 강우 방식이 뭐 쓸 수는 있긴 한데 그다지 가성비가 좋은 방식은 아니라는 말씀을 이해하면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이게 워낙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네. 또 이제 이 뭐 이런 여기서 사용하는 물질 자체가 또 환경에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약간 검증이 좀 필요하고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노력하는 건 상당히 저는 높이 평가하는데 이제 이런 것도 나중에는 좀 이렇게 경제성이나 효과 그렇죠. 면에서 또 잘 따져봐서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그 특별한 그러니까 비용 대비 큰 효과가 없는데도 국민들한테 보여주기 식으로 굳이 뭐 어떤 정책을 뭐 이게 꼭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뭐 어떤 정책을 굳이 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 서울시립대 동종인 교수와 전반적인 얘기를 좀 나눠봤고요. 그래서 정부는 좀 미세먼지 상황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을 준비한다고 하는데 어떤 걸 할지 이제 정부 쪽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전화 연결할 미세먼지 국가전략사업단 김경환 연구팀장인데요. 미세먼지 국가전략사업단이라는 건 제가 아주 짧게 소개를 해드리면 환경부라든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이 미세먼지 관련 정부 부처들이 함께 미세먼지 대책을 연구하는 어떤 조직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팀장님과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김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그 대통령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 미세먼지나 이 초미세먼지 농도가 연평균으로는 매년 계속 줄고 있다라는 통계가 있거든요. 예. 근데 아시겠지만 우리 국민들은 매년 더 미세먼지 상황은 나빠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수치하고 국민들의 인식하고 이렇게 서로 반대 방향으로 가는 이유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의 연평균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농도는 계속 줄고 있는데 이 국민들이 실제적으로 체감도가 훨씬 더 큰 고농도 미세먼지의 발생 일수가 지금 최근 들어서 더 증가를 하고 있고 그 고농도 미세먼지 일대의 그 농도 수준도 최근 뭐 저번 주만 해도 그 농도 수준이 더 높은 수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고농도 미세먼지라는 게 우리가 그냥 흔히 알고 있는 그냥 미세먼지 또는 초미세먼지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조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고농도 미세먼지라고 하면 보통 이제 미세먼지가 그 농도가 높아질 때 다들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보통 이제 고농도 미세먼지라고 하면 그 미세먼지 농도가 이제 PM 2.5 기준으로 한 50 이상으로 뭐 몇 시간 이상 지속될 때를 고농도 미세먼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기존 미세먼지나 초미세먼지가 훨씬 더 짙은 미세먼지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쉽게. 예, 그렇죠. 예. 예. 그러면 지금 좀 전에도 팀장님도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건수가 좀 계속 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럼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요 고농도 미세먼지가 왜 최근 들어서 이렇게 발생을 하는지에 대한 그런 연구도 이제 최근에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일단은 뭐 여러분들께서 날씨 예보나 이런 데서 항상 미세먼지 예보를 할 때 느끼시겠지만 항상 고농도 미세먼지가 일어날 때는 외부에서 유입되는 미세먼지와 대기 정체로 인해서 고농도 미세먼지가 뭐 지속될 것 같다라는 예상을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렇게 고농도 미세먼지가 일어날 때는 항상 날씨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보통 이 고농도 미세먼지가 일어날 때는 외국에서 유입되는 고농도 미세먼지의 농도가 어느 정도 높아진 다음에 그다음에 대기 정체로 이루어져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그
미세먼지 배출이라든지 이런 원인 물질이 되는 대기 오염 물질이 많이 배출이 되는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잘 씻겨 내려가지 않고 계속 축적이 되고 외부 유입 효과가 또 있다 보니까 또 거기서 또 이제 미세먼지가 원래 미세먼지는 아니었는데 공기 중에서 미세먼지로 바뀌는 그런 애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2차 생성 미세먼지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또 이제 상당히 많이 증가를 하는 그런 경향 때문에 고농도 미세먼지가 또 최근에 많이 발생을 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고농도 미세먼지가 그러면 계절적으로 이를테면 요즘 같은 때 이렇게 겨울 시즌 요때 많이 발생한다고 보면 됩니까? 아니면 이거는 사실은 그런 계절적인 관계없이 그냥 연중으로 대기만 정체된다 그러면 늘 발생할 수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뭐 늘 발생할 수도 있지만 특히 이제 겨울철에 집중되는 이유가 저희가 네. 이제 바람이 불어오는 쪽이 보통 편서풍 아래쪽에 있다 보니까 중국 쪽에서 나오는 그런 미세먼지 유입되는 영향도 상당히 크고 그리고 겨울이 되면 이 공기가 위아래로 혼합이 되는 원래 공기가 섞여야지 농도가 낮아질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게 위아래로 섞이는 그 높이도 상당히 낮아집니다. 겨울에. 그렇기 때문에 그 부피당 그 미세먼지 농도가 훨씬 더 높아지는 개연성이 겨울철에 훨씬 더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사실 뭐 미세먼지의 원인 가지고 앞서도 교수님과 얘기를 나눠봤습니다만 고농도 미세먼지는 외부 탓이 조금 더 크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군요, 우리가. 뭐 그렇죠. 아무래도 최초의 그런 여건을 만들 수 있는 외부 요인들이 그렇게 제공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예, 마지막 질문은 이겁니다. 지금 앞서 제가 우리 팀장님 일하고 계신 이 정부 이 협력단, 이 사업단 얘기도 좀 잠깐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만큼 이제 정부도 이 미세먼지를 개선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고농도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이 사업단에서 좀 어떤 대책들을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건가요? 예, 특히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고 있지만 이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저희 사업단이 이제 2017년 말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요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해서 이런 고농도 미세먼지가 어떤 조건에서 특히 이제 이런 기상 조건이 어떨 때 외부 유입의 효과가 훨씬 더 컸을 때 어떻게 미세먼지가 더 많이 고농도가 되고 그리고 거기에 국내의 배출에 대한 영향이 더해졌을 때 대기 정체에 의해서 그런 것들이 이제 기상적으로나 우리나라 배출량으로서 어떻게 발생을 하는지 그런 데에 대한 연구를 계속 수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공기 중에서 원래는 미세먼지가 아니었는데 2차적으로 미세먼지로 변할 수 있는 그런 대기오염 물질이 이제 보통 가스로 이루어졌는데요. 이런 것들이 또 왜 미세먼지가 어떤 조건에서 우리나라에서 특수하게 이런 정체 조건일 때 미세먼지 생성률이 높아지는 데 대한 그런 연구를 하기 위해서 연구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그런 연구를 훨씬 더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가 중형 스모그 챔버라고 하는 큰 예산을 들여서 이런 중형 스모그 챔버도 구축을 하고 있고 그리고 중형 항공기를 이용을 해서 대기질 관측 시스템을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2월부터는 아마 2월, 3월부터는 이런 측정 시스템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현상을 좀 더 과학적으로 규명하고자 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조만간 그 원인 분석 결과를 우리 국민들께서 알 수 있을까요? 뭐 조만간 아시기는 예를 들어서 뭐 조만간이라고 하시면은 뭐 1, 2개월 정도 몇 달 정도 적어도 이제 저희가 사업단이 종료되는 시점이 내년이거든요. 그래서 내년까지는 기다려 주시면 좀 명확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원인 규명이 명확하게 돼서 명확한 대책, 거기에 적합한 대책을 세울 수만 있다면야 좀 기다릴 수도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팀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미세먼지 국가전략사업단 김경환 연구팀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뭐 매년 연례 행사긴 한데 이 한미 두 나라 간의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놓고 올해도 역시 별로 그렇게 썩 분위기가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에 더 어떻게 보면은 이 뭐랄까요 협상이 쉽지 않아졌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요. 쟁점 뭐 돈 문제만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미국 측에서는 여러 가지 협상 전략을 좀 펼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우리도 대응하는 게 만만치 않다는 얘기도 나오고요. 좀 복잡한 얘기긴 한데 좀 쉽게 설명을 좀 듣기 위해서 오늘도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을 모셨습니다. 실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 방위비 분담금이라는 게 쉽게 생각하면 주한미군에 대한 주둔 비용을 우리가 분담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네, 그렇게 얘기하면 되죠. 사실상 이제 소파라고 우리 얘기 많이 듣잖아요. 예. 주둔군 지휘협정이라고 하는 건데요. 여기에 보면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한국은 주한미군한테 시설하고 네. 그다음에 부지를 제공해주고 시설 부지. 네, 그럼 대신에 이제 미국은 운용 경비와 유지를 미군이 책임지고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 근데 뭐 사실상 한 번도 1990년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가 시설을 제공해 준 적은 없어요. 부지는 제공해 줬지만 그러다가 이제 1980년대 후반에 들어오면서 미국의 경제가 굉장히 나빠지잖아요. 네네. 무역 적자, 그다음에 네. 재정 적자, 소위 말하는 쌍둥이 적자가 생기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이제 미국이 생각을 해서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해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합니다. 독일하고도 하고 일본하고도 하고요. 그래서 독일과 일본은 먼저 이제 분담금 협상이 타결이 됐고요. 대한민국은 1991년도에 처음으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이제 협정이 맺어져 가지고 그때 이제 타결이 됐거든요. 예. 그때는 아마 한 1,000억 정도 우리가 분담하는 것으로 됐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한 18년이 지나오면서 2018년도에 9,600억 정도를 분담을 했으니까 작년에 9,600억이요? 그렇죠. 아이고. 그러니까 이제 한 예. 뭐 9배 정도 그러네요. 이렇게 늘어났다라고 봐야죠. 그리고 이제 이 분담금이라고 하는 것은 주한미군이 훈련하거나 또는 주한미군에 봉급을 주는 게 아니고요. 그 주한미군에 소속돼 있는 우리 군무원들 있지 않습니까? 예. 군속 우리 한국 사람들 예. 그분들 봉급은 이제 우리가 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미가 공동으로 사용할 군사 시설 네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운영비 그걸 같은 거? 이제 그거 짓는 거, 그다음에 이제 그 군수 지원비 이렇게 해가지고 통상 그 뭐 비율이 40, 20% 이렇게 해가지고 돼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보면 주둔 비용의 한 50% 정도를 대한민국이 지금 지원해주고 있다 이렇게 보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예. 협상 기간입니다. 어떤 것은 이제 적용되는 기간이 1년짜리도 있었고 2년짜리도 네. 있었고 3년짜리도 있었는데요. 9차 협상을 통해서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 동안 적용되는 협상을 2013년에 마무리한 거죠. 네. 지금은 이제 하고 있는 것은 2019년부터 19, 20, 21, 22, 23 예, 원래는 예. 이제 5년이니까 예. 여기에 적용될 제10차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2018년 내내 10번에 걸쳐서 했는데 아직까지 타결을 못한 그런 상황이죠. 지금 쟁점 얘기를 들어보니까 연 단위 계약을 미국은 하자는 거고 우리는 이걸 뭐 3년 단위로 하자 이렇게 했는데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5년 단위로 계약을 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그럼 미국은 왜 이거를 1년짜리로 확 줄이자고 그러는 걸까요? 그게 이제 아마 방위비 분담금의 제일 중요한 것은 액수 문제하고 관련이 될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야, 한국이 지금 방위비 분담금 내는 것은 껌값 수준인데 그 돈 많이 버는 나라가 왜 방위비 분담금을 100% 못 내느냐 이렇게 이제 얘기가 시작이 돼서 2배를 내라고 얘기를 사실상 했어요. 대략 한 2조 원 정도를 그렇죠. 내라는 얘기네요. 9,600억에 뭐 그걸 1조라고 보면 2배면 2조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하고 이제 계속해서 여기 이제 밀당이 오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1년 단위로 그러면은 하자라고 했어요. 그럼 1년 단위로 하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예. 왜 미국이 1년 단위로 하자라고 하면은 첫 번째는 아무래도 이제 변화되는 안보 상황을 적시적시 반영할 수 있다는 그런 이점이 미국으로서는 있는 거고요. 예. 두 번째 더 중요한 것은 올해에 2019년도에 일본하고 독일하고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미국이 해요. 그러면은 내년도부터 적용될 방위비 분담금을 올해 이제 다 끝내야 되는 거거든요. 제가 볼 때는 미국이 세 나라를 한꺼번에 묶어서 확 올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은 확 늘려 나갈 수 있다. 한국이 지금 계속해서 작게 내려고 하니까 좋아. 그러면은 나 일본하고 독일하고 하는 거 보면서 너 여기에 맞춰서 내년에는 더 내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1년으로 줄이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3년 단위로 얘기하는 거는 우리는 5년까지는 좀 아쉽지만 3년이라도 네, 우리는 좀 5년이 이제 좋은데 하도 1년을 얘기하니까 그러면 그 중간 정도라도 하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오늘 한 일간지에서 나온 기사를 보니까 이게 뭐 단독 기사였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확인하고 여쭤본 건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임을 전제로 미국 쪽의 입장은 이번에 협상단한테도 한국은 10억 달러 단위로 분담금을 맡아야 된다. 10억 달러는 우리 돈은 1조 1,000억 좀 넘는 돈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한국의 부담도 늘어나야 된다는 식으로 아주 강하게 주문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작년에도 9,700 거의 1조인데 1조 1,000억 원이 넘어간다 그러면 우리로서는 이게 간단한 부담이 아닌데요? 제가 볼 때는 뭐 1조만 하면 그렇게 부담되는 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이제 이게 원래는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서 이제 늘려주기로 했고 예. 최대한 4%를 못 넘기도록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9,620억에 4% 정도 하면 아마 9,980에서 1조가 채 안 그러네. 돼요. 이제 뭐 1조 정도 해봤자 그게 돈은 이제 얼마 안 되는데 중요한 것은 1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미국이 얘기하는 것은 빌리언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면은 9,600억을 우리가 달러로 계산을 하면 한 그러니까 8억 6천만 불 정도 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빌리언으로 하면은 10억 달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10억 달러가 되면은 1,113억 정도 될 예, 겁니다. 1,100억이 넘어가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8억 6천만 불에서 10억 달러로 넘어가니까 이렇게 되면 한 15% 올라가거든요. 부담은 이게 부담이 되는 거지 그냥 1조 달러 대 정도면 그렇게 한국으로 봐서는 부담이 안 되는 겁니다. 중요한 건 이런 거예요. 미국이 요구했던 건 2조에서 1조 5천억에서 1조 3천억에서 지금은 이제 1조 1,000억 정도. 그렇죠. 거기까지 지금 내려왔거든요. 이 선에서 타결을 하는 것이 한미동맹의 건강을 위해서 좋지 않겠는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협상 전략인지 정말 속내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작년에 북미 정상회담 있을 때 그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바도 있고 해서 주한미군 관련된 문제입니다. 네네. 방위 분담 협상하고 주한미군 철수 또는 주한미군의 규모 축소 이거하고 협상을 연계하려는 전략을 미국 측이 펼치고 있다 이런 해석도 있거든요. 미국으로 봐서는 양수겸장이에요. 사실상 주한미군 감축하겠다 이거 카드 써가지고 이제 방위비 분담금을 우리한테 올리는 그런 게 이제 하나의 이익이 될 수 있고요. 그러니까 결국 그건 우리가 주한미군 감축이든 철수든 이게 우리 대한민국은 상당히 부담스러울 거라는 거를 미국 측이 이용하겠다 이거군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 이걸 좀 구분해서 좀 우리 국민들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양수겸장이라고 하는 것은 두 번째예요. 이게 뭐냐면 이제 뭐 2월 말이 되든 뭐 3월 달이 되든 두 번째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겠어요? 예. 북미 정상회담에 계속해서 이제 얘기되고 있는 것이 핵 동결인데 네. 거기에 대한 대가로 주한미군 감축 이걸 갖다가 카드를 트럼프 대통령이 던져버릴 수도 있는 거란 말이죠. 김정은 위원장한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번에 원만하게 타결되지 않으면 좋다.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이제 리스크가 큰 사람이니까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죠. 근데 그런 생각을 하시는 우리 시청자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뭐냐면 지금 한반도 긴장이 상당히 완화되고 있잖아. 네, 남북 관계도 좋고 북미 네. 관계도 괜찮아지고 있는 것 같고. 그러면 주한미군 좀 줄이는 게 그게 그래서 우리도 방위비 분담금도 좀 줄이고 뭐 주한미군들 이런저런 사고도 치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까지 조금 전체적으로 좀 더는 게 우리한테 더 나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국민들도 분명히 이제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 이제 북미 정상회담에 아직까지 뭐 성사 여부 결과는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이 결과에 따라서 한반도는 요동칠 가능성도 굉장히 안정될 가능성도 있는데요. 만일 주한미군 감축이 협의가 제대로 안 돼가지고 먼저 발표가 된다라고 하면 아마 무디스를 포함해가지고 한국의 경제 신용 등급부터 아마 바로 영향을 받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저는 해요. 개인적으로. 그만큼 주한미군의 움직임 자체는 한국 경제에 결정타를 먹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게 언뜻 보면은 정치, 외교, 안보적인 문제지만 그게 한국 경제에도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말씀이죠? 제가 볼 때는 제일 큰 게 오히려 경제 분야라고 오히려? 봐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이제 다방면적으로 접근을 해서 원만하게 타결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게요. 우리도 그걸 잘 알고 있고 미국도 잘 알고 있는데 북미회담이라는 게 아직 앞두고 있기 때문에 교수님, 실장님 말씀 지금 너무 우리가 세게 이거를 우리 주장을 너무 강하게 그 협상 전략에 관철시키려고 그렇게까지 하는 건 좀 부담스러울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실장님 말씀 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도 집값 얘기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서울 중심으로 해서 뭐 이 매매가, 즉 집값하고 임대 쪽에 이 전세값하고 같이 좀 동반해서 하락하는 게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9주, 10주째 좀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좀 정말 집값이 정말로 계속해서 아주 많이 떨어지는 게 아니냐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고 또 전세값이 많이 떨어지니까 또 혹시 내 집이 깡통 전세가 되는 게 아니냐 또 걱정하시는 이
분들도 좀 계시는 것 같아서 이 얘기 좀 조금 더 다시 한번 좀 들어보려고요. 오늘은 주택산업연구원의 김덕래 주택연구실장을 전화로 연결해서 좀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실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이게 네. 집값, 전셋값, 네. 동반 하락세 지금 뭐 네. 거의 10주째 계속되고 있다 보니까 걱정하는 분들이 좀 네. 많으신 것 같습니다. 실장님은 네, 어떻게 네. 이걸 해석하고 계십니까? 지금 뭐 집값하고 전세 가격이 같이 하락하고 있는데 가격 형성 흐름상에서는 일반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는 뭐 최근에 몇 개월 나타나고 있지만 지방 같은 경우에는 이미 오래전부터 2016년 말부터 아파트 가격에서는 뭐 매매 가격하고 전세 가격이 지금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서울에서도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2012년 상반기 정도에는 그 대외적인 경제적인 요인 때문에 서울의 아파트 가격하고 전세 가격이 같이 하락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네. 물론 이때뿐만이 아니고 2004년도에도 이런 현상들이 있었기 때문에 비단 최근에 나타나는 특이한 현상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 예. 과거의 우리의 주택가격 흐름 속에서도 일부 시기에서는 나타났던 그 현상들이 있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예. 이 현상들이 지방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유하고 그다음에 서울 주택가격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 조금 다른 원인들이 작동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래요? 그러면 서울 쪽부터 설명을 좀 예. 해주시면요. 그러니까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에 유독 서울시 아파트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죠. 특히 뭐 상반기라든가 8월, 9월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급등했던 현상들도 나타나고 부분이 있었는데 이러한 현상들이 9.13 대책이라고 하는 금융 규제를 강화하고 보유세 중심으로 조세를 강화하는 정책들이 발표가 되면서 좀 하락하는 걸로 최근에 아파트 시장이 좀 가격이 하락 전환이 된 부분들이 있고 여기에 또 서울시는 그 예전에 가락지형 부분들이 이제 다 재건축 입주 완료 시기가 되면서 헬리오시티에 1만 가구 이상이 지금 굉장히 많은 가구들이 입주를 하면서 그러게요. 전세 가격이 또 하락하는 그래서 그 하락하는 현상들이 강동권까지 지금 번지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서울시에서 나타나고 있는 지금 뭐 전세가 매매가의 동반 하락 현상은 규제 강화가 됐던 것들의 영향과 그리고 지금 서울 일부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대규모 입지들의 그 입주에 의한 복합적인 영향 결과다라고 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실장님 말씀하시는 네네. 동안에 저희가 최근 3년 네네. 강남 4구 입주 물량이라는 거를 네네. 화면에 띄워놓고 있는데요. 네네. 작년에 송파구가 1만 가구가 넘어 그게 아마 헬리오시티 같고 네네. 올해도 보니까 강남구도 3천 가구가 넘고요. 강동구 네네. 같은 경우가 이제 11,000 가구가 이제 공급이 되는 걸로 입주가 되는 걸로 나오거든요. 그러면 네네. 연간 단위로 보면은 올해까지도 2019년에도 집값과 이 전세값의 하락의 동반 이 상황이 이 추세가 계속될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올해도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입주 물량에 대한 부담들이 조금 있고 그리고 규제가 더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네. 하락에 대한 그 하방 압력들 요인들은 조금 있다라고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서울시 그 아파트 가격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아직 다른 지역들과 다르게 그 국지적으로 모여져 있는 그 입주 물량들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그리고 지금 규제 완화에 의한 비수기까지 겹쳐서 조정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조정기를 거치고 나면 지금의 하락세가 어느 정도는 다시 이제 보합세 정도로 다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개연성들은 조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게 언제쯤 될 것 같으세요? 시장님 보시기엔? 네. 보통 그 시장에서 이렇게 비수기를 지나고 뭐 봄 시장이라든가 이제 거래가 조금 활성화가 될 수 있는 그런 시점이 되면 전환하는 경우들이 나타나는데 지금 워낙 정부에서 주택 가격이 높다라고 하는 정책 기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방향들에 의하면 지금 적어도 1분기는 지나고 상반기를 지나봐야지 거래가 어느 정도 정상화될 수 있는지를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상반기까지는 지금 이런 집값, 즉 매매값과 전세값의 하락 추세가 계속될 거다. 그리고 상반기 끝에쯤 지나서 하반기 초반쯤에 가서 어느 정도 조정을 거칠 건지 아니면 이제 어느 정도 둔화될 건지를 이제 판단할 수 있을 것 같다. 네네, 그럴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네네. 알겠습니다. 시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주택산업연구원 김덕래 주택연구실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예, 코픽스 이 산정 방식을 변경하는 것만으로도 0.27%의 금리 인하 효과가 있다라고 앞서 김정식 교수한테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좀 거꾸로 생각해 보면은 그동안에 그런 정도의 금리 인하 여지가 이미 있었던 건데도 이제서야 그걸 한다는 게 조금 아쉽습니다. 조금 더 우리 금융당국도 그렇고요, 좀 시중은행도 그렇고 좀 더 이 소비자들을 배려하는 그런 제도나 정책 또는 인식을 좀 더 했으면 그런 기대감을 좀 가져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